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이어지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 홍콩 항생 지수는 화웨이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압박을 받았지만 이내 약보합으로 맞췄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고 다음 주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석학들이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탄소세를 도입하라라고 의기투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연방제도 의장들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까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중국이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안에는요, 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무역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10명 중에 6명이요, 무려 스카이캐슬을 볼 것이다 혹은 보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 GTE에 부품 공급을 금지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중국 정부의 행보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STO 증권형 토큰 공개죠. ICO보다도 굉장히 안전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해외부터 국내까지 활약하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맥스가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계정을 폐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피해는 없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준 주요 인사들이요,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다고요? 네, 일단 연방준비제도소환 의장들, 그다음에 좀 경찰 교수들이 일기투합해서 정부의 탄소세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거는 노벨 경제수상자만 27명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니 옐런, 폴 볼커, 옐런 그린스펀, 벤 버냉킹, 엠마 조이치, 전 4대 연준 의장들 전부 다 그냥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세계 기후 변화는 즉각적인 국가 행동이 요구되는 심각한 문제다. 탄소세 도입은 탄소 배출량을 필요한 규모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소대에 대한 앞으로의 플랜 같은 것도 제시를 했을까요? 사실 플랜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왜 도입하는지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은, 사실 지금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적 대상자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먼저 시행을 한다라는 액션은 먼저 취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먼저 타겟팅을 해야 될 거는 중국이 맞고요. 중국 본인들이 이제 먼저 나서서 탄소세 도입을 진행하고 추후에 중국 국가에 대해서도 이런 관련된 법안들을 은근슬쩍 규제를 들어오게 됨으로써 앞으로 지금 중국이 현재 지금 기본 산업으로 삼고 있는 이제 2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이 2차 산업에 대한 산업 분야들을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시키거나 혹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세를 뽑아내므로써 해당 산업 분야들이 발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게 먼저 1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타겟팅을 진행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미국의 금융권들,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4차 산업원들이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이 기반 산업으로 움직이는 2차 산업부터 지금 3차 산업 초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다른 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혹은
해당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로 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겟팅하는 데 있어서 연준 의장들이 공격적으로 가세를 해야 현 금융권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좀 진행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탄소세 배출량 감축 목표를 증폭할 때까지는 이제 매년 인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지속적인 탄소세 인상은 기술적 혁신과 인프라 개발에서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정말 탄소세가 미국에서 제대로 빵 터져서 그다음에 뭐 중국이나 다른 핵심 주요국들 중심으로도 적용이 간접적으로나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맡고 있는 미세먼지들도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 공장단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에서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분야 사업 기반 산업 분야가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앞으로 4차 산업이나 다른 산업들을 키우는 것도 좀 규모가 약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뭐 점진적인 탄소세 인상이 여타 효과가 작은 탄소 배출 규제들을 대체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글로벌적으로 아예 서로 다 탄소세를 매겨버리자. 그래서 각국에서 뭐 증세해가지고 해당 탄소세를 매겨서 뽑아내면 얼마나 좋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각국들이 그냥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각국에서 그냥 탄소세 제대로 매기는 쪽으로 이렇게 매겨놓으면은,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현재 증세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증세 부분들을 탄소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당장 예산안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는 셧다운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준다면 빠르게 좀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런 해당 기반 산업들이 약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지금 연준 인사들은 굉장히 좀 잘 짜고 있는 안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형평성 실행 가능성 극대화를 위해서 탄소세 수입은 미국인에게 환급금 형태로 돌려줘야 된다, 좀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탄소세 수입이라는 거는 본인들 미국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각국들이 전부 다 협상을 해서 탄소세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했을 때, 미국은 어차피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이 이제 별로 많이 안 남아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 산업 기준으로 탄소세는 분명히 남아 돌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해외에다 수출을 시켜서 오히려 매출로 돌려버릴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한테 증세를 미국으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기계가 된다라는 면에서 미국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되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책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탄소세가 좀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국이 적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장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이제 대다수 가정이 에너지 상승분 지출액보다 많은 탄소 배당금을 받아서 재정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미국 자체는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들 중심으로 어떤 공장단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권한을 오히려 판매를 해서 탄소 배당금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지출을 안 하고 있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잘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앞으로 대부분의 공장단은 다 외국으로 나갈 거고, 철저하게 4차 산업이랑 그리고 좀 미래 금융권들 중심으로 편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금융권들이 추가적인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 활동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지 부시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이제 그레고리 하버드대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학자 사이에서 기후 변화는 뭐 논란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표면적인 얘기들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경제학자들이랑 연준 의장들이 굳이 나서가지고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을 한다, 이게 좀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요. 왜냐, 기존에 이런 탄소세를 주장하던 분들은 사실 뭐 지구과학자라든가 환경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철저하게 경제 출신들이 탄소세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제산업 단위에서 우리가 어차피 탄소세를 도입하면은 이득을 본다, 라는 개념이 벌써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 주요 대상국은 사실 그냥 아래 국가들을 잡아서 수익화하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이제 동남아라든가 다른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1, 2차 산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국가들, 이 국가들에 대해서 탄소세 판매를 들어감으로써 이걸 다시 수익화하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제1 적국인 중국을 타겟팅하는 게 다분히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70년대 이후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회 위원장을 맡았던 공화당 민주당 출신 경제학자 거의 전부가 지금 성명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탄소세 도입 시기는 뭐 불분명하다라고 나타낸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 건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지금 셧다운 상태에 처해 있던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승인 처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연준 의장부터 뭐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지원 사격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의회에 성정했을 때도 통과하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가 진행이 되고 나서 각국 글로벌 협상으로 진행 단위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역시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연준 의장들 급들 중심으로 해서 각국 중앙은행급 외에도 다시 또 추가적인 압박을 진행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볼 때 시행만 되고 나면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얻어올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뭐 없던 사업 분야가 새로 생기는 급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국 경제에 있어서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부여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기술 그다음에 금융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기본 성장 베이스가 만들어진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세가 실제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입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일단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 결림돌을 좀 제거할 목적으로 이제 새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회라고도 뭐 하는데 일단 이쪽에서 상무위원회 오는 29일과 30일간 이틀간 법률안 초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회에서 보통 진행하는 부분을 여기는 이제 법안 관련된 부분 입법기관으로서 전인대 쪽에서 진행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회의에서 23일에서 1차 심의를 한 이후에 지금 외국인 초안에 대해서 2차 심의가 이루어질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23일에 1차 심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심의 끝나고 나서 상정하는 데까지는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상정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금융권에 있어서의 핵심 이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16일 전인대가 상무위에 예정이 없던 회의를 발표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중국이 오랫동안 끌어온 외국인 투자법 제정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도를 한 상태고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양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인대 상무위가 법안 심사를 위한 1월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관세 협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핵심 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언젠가는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그동안에 사실 작년부터 계속 회피를 해왔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사실 딱 하나였어요. 그냥 우리나라 금융권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정말 이거 딱 명확한 하나였습니다. 관세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일시적인 푼돈놀이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미국의 핵심은 금융이고 지금 중국의 핵심은 각 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3, 4차 산업을 키워내는 게 목적이고 미국은 이 3, 4차 산업 분야가 성장하는 거에 원인들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금융권이 수익을 빨아들이는 게 핵심 목적이었죠. 그래서 당장 관세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돈을 얻어봤자 어차피 1차 산업들 대두를 판매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트럼프 정말 정부 입장에서 재무 메꾸기 정도로 끝이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오픈이 됐을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미국 금융권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화웨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금융권들 성장하고 있는 금융권들 그다음에 홍콩 기업들 전부까지도 빠른 지분 투자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유화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성장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법인세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중국이 내니까요. 그런 부분은 좋긴 좋은데 추후에 이 해당 기업들의 수익 구조,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미국이 챙겨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미국은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이거면 우리가 만족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관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미무역 흑자를 가져가더라도 흑자를 가져간 만큼 본인들이 기업들이 수익화하고 나서 남은 순수익금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시 가져가는 테이크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놨을 때 미국은 철저하게 안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의 중심은 언제나 항상 이 외국인 투자법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재산권을 보호하고 강제 이전을 금지를 한다라는 내용 골자로 해서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차 처리를 마쳤고 2015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법들이 제출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심의가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최근 미중 무역 회담 분위기 안에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법안이 미국에게 수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이 새로운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전인대 상무위가 새 외국인 투자법 초안 심의로 일정을 서둘러서 좀 잡은 것은 오늘 3월 전인대 전체 회의에 맞춰서 3차 심의까지를 좀 끝내는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상 전인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보통 3차 심의까지를 거치게 되고요. 전인대 상무위가 2차 심의로 새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서 법률 심사를 마칠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꼭 3차까지 가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고 일단 2차, 3차를 보통 거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차 심사만으로도 법안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심사까지 가기 전에 2차 심사에서 빠르게 처리를 끝내고 나서 지금 이제 뉴욕 부총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뉴욕 부총리한테 이 해당 법안을 안겨주고선 넘기게 될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빠른 관세부터 모든 법안 처리들을 진행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점이고요. 글로벌 로펌 윌머 헤일의 레스터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전인대 상무위가 지금 외국인 투자법 2차 심의 일정을 서둘러 잡은 데에 대해서는 무역 갈등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지만 당연한 시점에서 적절한 지금 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볼 부분은 없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제 전인대 상무위 외국인 2차 심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회담 직전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2차 심의까지 진행하고 나서 유호 부총리가 이 법안을 직접적으로 안고 가지 않더라도 당장 중국이 미국한테 꺼낼 카드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협상을 조금 더 이롭게 끌기 위해 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에서 심의가 다 끝나지 않고 3차까지 미뤄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A부터 B까지 주려는 플랜을 딱 준비해 놨을 때 이제 B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중국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A만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A라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입장으로 좀 2차까지는 심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2차 심의까지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성공해서 정말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안길 수 있는 카드가 만들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 금융권의 주가가 좀 빠르게 성장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지금 류호 부총리의 미국 방문이요. 바로 법률안 심사 다음 날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은 없을까요? 네, 일단 심사 바로 다음 날에 방문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난 7월에서 9일 정도 사이에 베이징 청와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죠. 근데 이때 안을 보시면 미국 농산물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수입 문제 등이 대부분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1차 관세에서 매겼던 부분들, 1차 관세를 해지하는 게 지금 중국한테는 가장 큰 수익금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청환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재산권, 그다음에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기존에 좀 원론적이고 모호한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의회를 거치더라도 지금 전인대를 거치더라도 지금 이 안 중에서 강제 기술 이전 금지 그리고 외국인 지적재산권 보호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중국 법안 안에서 시행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또 법으로만 거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또 간접적으로 또 이 부분을 뒤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한테 확실하게 개런티를 해줘야 미국 입장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한테 이로운 법안이구나 라는 것까지 인지를 하고 그 다음 액트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플랜을 들고 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또 양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 조치에 대해서 부분적인 해지를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해줄 부분이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미국은 철저하게 본인들 금융권이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확실하게 딱 데이터로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나 혹은 1차, 2차 산업에 대해서는 오픈하고 3, 4차 산업은 오픈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미국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풀어주는 것도 1, 2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관세를 풀어주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의 업종에 대해서는 관세를 풀어주지 않는 대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철저하게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 안에서 중국이 선 제시한 사업 분야 토대로 관세 협상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초안에 들어갈 내용들을요, 좀 간략하게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간단히 지적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외국인 강제 이전 금지, 그다음에 외국 기업의 내국민 대우, 한마디로 이제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중국인들에 대해서 좀 대우를 해달라,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 완화, 한마디로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나서 중국에서 투자 금액들을 다시 환수해서 외국으로 가져갈 때 업종에 대한 제한들부터 좀 이제 데이터 금액에 대한 제한들까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 완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외국인 법안 자체가 어떤 외국과 다른 본인들만의 독점 노선을 탄다는 것 자체를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들어가 준다면 미국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만 관세를 해제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무역 갈등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제일 핵심 논의 아니었던 지금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부분이 해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미국 주가 그다음에 중국 주가에도 둘 다 양호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 윤진 멘토님은 코인 코너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하락하기는 했지만 고가는 전일장보다 높았네요. 네, 일단은 상해 같은 경우에 0.42% 그리고 창업하는 1.25%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요거 이제랑 ZT 요거 제재 가능성이 이제 중국 증시의 기술주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한 지수가 한 1.25%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시장 전체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개시장 투자를 통해서 인문행이 또다시 이제 돈풀기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역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이제 시중에 한 4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66조 이상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지금 이 전일날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영 레포 물량이 한 200억 위안 감안하면은 시중에서 한 3,800억 위안 정도가 추가적으로 풀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돈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 지금 경착륙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것이니까 그나마 아예 시장이 그 경기가 꺾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부터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슈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국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스카이캐슬 드라마가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는데 그냥 기사랑 이제 수치 검색에 올라오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좀 보는 그 정도였는데 JTBC에서 상당히 좀 또 괜찮은 드라마를 하나 좀 뽑아냈다라고 해야 되나요? 제작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JTBC랑 TVN 쪽이랑 드라마가 주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스카이캐슬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 10명 중에 6명이 이 스카이캐슬을 받거나 또는 이제 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라 그랬죠? 설문조사 인구가 중국이 뭐 한 14억, 15억, 뭐 이런데 한 843명이기 때문에 정말 뭐 중국인 중에 한 절반 이상이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설문조사한 걸로만 나오면은 어쨌든 거의 한 60% 가까이 스카이캐슬을 받거나 볼 계획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내 드라마인 스카이캐슬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 자체가 중국 입시와 상당히 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를 뭐 배제하더라도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인터넷에 가끔 돌아다니는 흔히 말해서 이제 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진들을 보면은 정말 시험을 보는데 운동장에 쭉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그게 정말 이게 합성인가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뭐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되고 워낙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은 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교육도 상당히 이제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공감대를 얻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교육열이 이제 한국에 못지않은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학부모들이 사교육 지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당으로는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당 한 평균 6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비용이 연 12만 위안, 그러니까 약 한 1,988만 원, 그러니까 거의 2천만 원에 이제 달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 국내 증시에서도 청담러닝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좋게 움직임이 나타났고 또 오늘장에서도 메가스터디가 한 6%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국내의 그 기업 교육 관련된 기업이 중국 쪽에 진출을 하는 것도 뭐 충분히가 아니라 상당히 주가에는 큰 영향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좀 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서 사교육 시장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요,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요? 예, 진짜 못 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특허나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무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이제 대놓고 그 화해 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법안까지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 쪽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화웨이랑 그다음에 ZTE 쪽 통신장비랑 이런 부분들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들이기의 연장선 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이러한 제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법무부도 영업 기밀을 훔친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지금 형사 기소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 이동통신 3인 T-모바일이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이 태피의 영업 기밀을 훔친 것으로 이제 화웨이 쪽에 대한 형사 기소도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화웨이 쪽 형사 기소를 위해서 이제 미국 법무법인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좀 진척이 된 상태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멍한저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가 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폴란드에서도 왕에이징 그 화웨이 폴란드 지사 판매 책임자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좀 뭐 글로벌리하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전에도 이 관련된 이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렇게 제재나 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포지 쪽을 화웨이 쪽 장비나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그 설치를 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 자체도 수천억 원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왜냐면은 4G에서 그냥 딱 4G를 끊어버리고 그냥 5G로 넘어가는, 그래서 뭐 기존에 했었던 것들이 다 상관없이 그냥 야 우리 5G는 다른 데 쓰자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그냥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3G 쓰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3G 쓰시는 분들 있고, 뭐 4G 그다음에 이제 5G 이렇게 쓰시는 분들, 2G 심지어 2G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5G 쪽에 새로운 장비, 이미 설치가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바꿔버린다라고 하면은 4G 쪽까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저런 제재가 물론 이제 화웨이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은 되겠지만 매출에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대부분의 뉴스를 볼 때 그 미국 쪽에 있는 그러한 뉴스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추이는 더 지켜보고 화웨이 실적도 좀 봐야 되겠지만 저러한 그 이슈들이 실제로 크게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를 모두 훑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장은 첫 출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 배궁 국제공항이라는 기업인데요. 저는 이제 상해 국제공항 뭐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었고, 중국 국제여행 뭐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광주에 위치한 중국 3대 허브 공항으로 중국 남방항공이랑 그다음에 심천항공 의 기지공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광주 배궁공항이랑 산두공항, 그리고 담강공항, 그리고 매형공항 등 한 4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공항 건설 전략을 목표로 한 40개 항공사 제를 맺고 지금 총 한 130여 개의 노선이랑 국제선 한 60여 개 선을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한 5년에서 7년 내에 주강 삼각주에서 이제 그 국제 허브공항 입지를 좀 확보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1류 1등급 공항으로 등급이 이제 상향이 되면서 상해국제공항이랑 그다음에 북경 수도공항이랑 함께 이제 민항국 그 계획의 이제 핵심 중추를 한 3대 국제공항으로 좀 발돋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중국인 여행객 뭐 증가되는 부분들은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뭐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70위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위안, 손절가는 8.00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광주 배궁 국제공항이었고요. 목표가와 매수가 모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코인 시세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장은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0.63%대 강보 합세 유지하면서 3,600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요, 53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리플과 이더리움은요, 각각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0.23%대, 0.05%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4위부터 6위에 있는 종목들은요, 모두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모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요, 1,22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슈 분석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CO 규제 확립에 대한 요구로 태어난 것이 STO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ICO 사기건으로부터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규제 확립에 대한 요구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태어난 게 STO, 즉 증권형 토큰 공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요구들을 확립을 하느냐? 일단 증권형 토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기반으로 일단 승인을 받아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ICO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을 피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STO는 대놓고 증권거래법을 제대로 인증을 받고선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ICO에 진행되는 규제 확립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서 제대로 그냥 현재 증권거래법 기준으로 오픈이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명인증,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전문 기업의 서브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TO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힌 상태인데, 법률 준수는 STO와 ICO를 나누는 핵심 기준입니다. 근데 서류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게 ICO였고요. 이와는 달리 STO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증권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STO를 돕는 국내외 STO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들이 증권법을 위반을 하지 않고선 토큰 형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항상 상시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진행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TO는 증권거래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STO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는 증권거래 토큰 발행 시에는 증권 발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똑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 ICO와는 달리 지금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로 먼저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KYC 절차가 꼼꼼하게 좀 요구가 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STO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이런 STO의 특이사항을 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STO 플랫폼 폴리메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도르바스에 위치를 했는데, 지금 STO 프로젝트들을 미국 교재에 맞춰서 도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STO 승인 심사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미국법 그리고 각국 법안에 대해서 증권거래법을 그대로 먼저 승인 심사를 거친 후에 그냥 상장을 시킨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종합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다음에 지금 STO 또 다른 플랫폼인 시큐리티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5회사 스파이스 VC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로서 지금 유럽 연합에 지금 5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등록 절차를 거친 VC 덕분에 지금 시큐리티 타이즈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증권거래소들과 그다음에 KYC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지금 거래소들이 다 전부 다 벤처캐피탈의 일부 투자라도 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회사의 인프라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준다면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대부분 거래소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STO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오히려 현재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ST 거래소들이 다 미국 증권거래소 NYSE나 혹은 이제 나스닥 쪽에서 운용하는 자회사들 플랫폼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STO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이런 핵심 거래소 기업들이 본인들의 하위 계열사로서 편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기관들도 그에 따른 룰을 따를 거기 때문에 앞으로 STO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SEC 규정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STO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등록 면제 조항을 따르게 되고요. 면제 조항으로는 이제 레귤레이션 506, 레귤레이션 S 등등이 있는데, 플랫폼마다 자주 이용하는 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메니스와 시큐리타이즈 같은 경우는 주요 적격 투자자인 35인 이하 투자자에만 토큰을 발행하는 레귤레이션 D506 조항을 활용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본인들의 룰을 이들 레귤레이션 조항들 중에서 어떤 거를 택할 거냐를 확실하게 정해놓고서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룰을 맞춰서 본인들한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오더를 내림으로써 본인들이 거래소들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혹은 거래소가 아닌 중간 이제 관리자급 혹은 이제 지원사급으로서 진행할 때도 역시나 이 룰을 만족을 시켜서 진행할 경우에는 각국의 어떤 적격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여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투명성에 있어서 강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진행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도 STO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티미나 웨어플라이, 그다음에 건단 법률법인 한별 변호사가 진행하는 건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법무법인들도 생각보다 많은 수들이 이런 부분들을 슬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TO 플랫폼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본을 스타트한 곳은 몇 군데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리네로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이쪽에서 별도적으로 지금 변호사들과 함께 지금 이런 법률 자문들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가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아직까지 솔직히 어떤 블록체인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는 잘 없죠. 그냥 이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가 좀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블록체인 전문가들이랑 융합이 돼서 진행될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STO에 대한 심사들, 그다음에 STO에 적용되는 법안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지금 국내에서 STO를 하고자 있는 프로젝트들은 STOK, 초인 코드체인 등 발행 플랫폼을 선택한 뒤에,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이 조건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법하게 코딩됐는지를 법률 검수를 거쳐야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증권에서 발행하려면 증권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술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들처럼 자본시장법 상의 신고 면제 조항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제 조항 같은 경우에는 소액 공모,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모,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회 상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조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STO 관련된 플랫폼들은 일단 현재 증권거래법을 그냥 적용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ICO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더 빠른 플랫폼으로 STO에 상장하는 것들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기초자산 기반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게 또 STO죠. 사실 ICO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통화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권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달러를 증권화 시키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통화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상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일반 통화들 외에, 법정 통화들 외에 그 외에 신규로 발행된 사기업들의 통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에서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 과도기에 있는 통화들을 증권화시키겠다. 그럼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볼 때는 이거는 기초자산이 없는 상품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권으로서 믿고 거래를 시키나요? 라고 반문을 던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 반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초자산이 없으니까요. 네. 지금 이런 STO 같은 건들 중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코인화시켜서 상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상장 구조를 가진 플랫폼들은 증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인 상장 구조를 가져줄 수 있는 게 현재 상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외주나 이런 건들이랑 뭐가 다르냐. 일단 주식이 아니죠. STO 같은 경우는 주식이 아니라 그냥 암호화폐적으로 이 수익에 대한 보장들을 묶어서, 수익 단위화를 묶어서 그대로 토큰화를 만들어 놓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익 보장은 아니죠. 수익 자체에 대한 권한, 수익이 났을 때 N방 배분을 들어간다, 혹은 이제 코인으로 이게 재투자가 된다 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코인을 연동을 해 놓는데, 이 코인 자체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 한마디로 수익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커뮤니티 혹은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하는 과정, 이 과정들을 묶어서 그냥 형태는 토큰화를 시켰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자금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금액 자금 단위를 높이고, 그다음에 투자가 좀 더 용이하게 만들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STO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한다. 좀 이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코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요, 현재 고객들의 계정을 폐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비트맥스가 지금 미국, 캐나다 고객들의 계정을 폐쇄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죠. 그래서 캐나다 폐기과 미국 계정 접근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시리아, 그다음에 쿠바, 수단, 북한 등에 대한 거래를 금지를 하고 해당 조치를 시행을 하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퀘벡주의 금융감독기관 AMF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해서 퀘벡과 관련된 모든 계좌를 폐쇄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진행이 됐습니다. AMF 담당자 같은 경우는 SCMP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맥스가 AMF에 등록되지 않는 상태에서 퀘벡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냥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의 활동 자체가 그냥 불법이다. 그래서 그 불법에 대한 그냥 통보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진행한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 건을 피해서 AMF의 본인들의 어떤 합법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갈 만한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쪽의 매출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SEC 측에서는 이 비트맥스에 어떤 조치를 했었던 건가요?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측이었죠. 미국 측에서는 사실 기존에 미국에 안에 있는 거래소들에서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 전체 거래소 순위를 보시면은 미국 출신 거래소들이 상위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유명한 거는 미국 거래소들이 제일 유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 분야의 선두주자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지금 미국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돈은 전부 다 홍콩에서 벌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일본이랑 한국이 그 뒤로 나눠서 먹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어떤 쓸 수 있는 배경을 SEC가 확실하게 무너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무너뜨린 이유 자체는 사실 미국에서 제일 강한 거는 미국 금융권입니다. 미국 금융권이 실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 미국 금융권은 철저하게 하위권 사업자들이 올라오는 환경 자체를 막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서 헤이즈 지금 비트맥스 CEO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폐쇄 조치와 관련된 언급을 그냥 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에 따르면 일단 작년 한 해 동안에 해당 거래소 거래량은 약 9,600억 정도 달러에 달했는데 9,600억 달러 비중 대비해서 수수료로 뗀다면은 거의 얼마 안 남겠죠. 한 100분의 1 정도 겨우 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그렇게 수익 사업이 크다라고 보실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제3국이든 어느 국가가 되었든 그냥 합법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오픈을 해뒀지 얼마 수익 사업도 제대로 남지 않는 부분에서 이 합법적인 절차를 전부 다 진행을 하려다가 괜히 사실상 본전을 넘어서는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판단을 해서 빠르게 그냥 폐쇄 조치를 들어가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미국 출신 거래소들의 조금 더 거래량들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배경은 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홍콩 거래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멘텀이 닫혀버리겠죠. 일단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 SCA 측에서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이더델타에 대해서도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 증권을 판매했다면서 연방증권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건 외에도 지난 10월에는 마셜 제도에 위치한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1브로커에 대해서 허가되지 않은 거래소 운영을 이유로 들어서 사이트 폐쇄 조치를 진행했고요. 일단 비트맥스가 SC에 등록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일단 폐쇄 조치를 진행한다는 것만 봐도 SC에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맥스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도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코드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